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지금 시작이 됐나? 네,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은행을 못 다녀와가지고, 그래서 그 후원해 주신 분들 혹시 계시면 확인이 안 되는데, 내일 제가 그 감사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면서 쭉 보니까,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하루가 다르게 꽃이 피는 계절이 그게 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나무에도 꽃이 많이 피고 그다음에 제가 그 광화문 갔다 왔는데 광화문에도 이제 꽃밭 같은 거 그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서울광장 그 시청 앞에 광장도 뭐 거기에다가 무슨 정원 비슷한 거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봄이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도 4분의 1이 지나간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 오늘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4월 1일 또 뭐 1년의 두 번째 쿼터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 기본적으로 그 월드컵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인가 그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3월이 다 갔으니까 4, 5, 두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남았네요. 그럼 한 7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뭐한 일주일쯤 뒤에 월드컵이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근데 그 월드컵도 지난번 동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JTBC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번 그 동계 올림픽 뭐 중계 방송은 뭐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KBS, MBC, SBS 지상파하고 그 JTBC하고 협상을 벌였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고 그래요. 오늘이 왜 마지막 날이냐? 3월 말까지는 확정이 돼야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두 달 준비하는 거 빠듯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어떤 협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JTBC가 월드컵도 중계하지 않을까, 독점 중계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동계올림픽에 예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더군다나 그 월드컵 중계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JTBC 회사 자체도 지금 걱정해야 될 그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중계방송 뭐 어떻게 보면 뭐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결승까지 올라가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 JTBC는 대박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팀 자체가 걱정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박상용 검사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가 않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간략하게 그 박상용 검사 그 관련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중계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변호사 윤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녹취록이냐. 지금 박상용 검사의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짤막하게 그렇게 지금 막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에서도 흘러나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상대방 이게 전화 통화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하면 전화에 상대방이 있을 건데 그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누구냐?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박상용 검사만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 공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위에 모시고 있던 분이 있고 그 밑에 그 종범이 되면 아무래도 정범보다는 그 형량 같은 게 유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재명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선 이재명 씨가 뭐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더 이렇게 밝히세요.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민석 변호사와 민주당에서는 저게 바로 검찰이 그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으려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대화 당사자는 박상용 당시 주임 검사하고 그러니까 박상용도 나쁘고 검찰도 나쁘다. 그러니까 박상용은 검찰에서 쫓겨나야 되고 검찰은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박상용을 검찰에서 퇴출시켜야 된대요. 아니 뭐 검찰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게 박상용 검사한테 뭐 조금이라도 긁히는 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는요 아직도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건 착각 아니겠습니까? 검찰은요 벌써 4월이 되고 있으니까 4, 5, 6, 7, 8, 9, 6개월만 뒤면요 6개월 지나면 없어질 그러한 기관이에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찰청은 마치 어떤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옛날에 우리나라 뭐 몇 대 재벌 그룹 있지 않았습니까? IMF 때 4대 재벌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산해가지고 문 닫았는데 거의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파산할 게 눈에 보여.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냥 다 뭐 구명정을 타든 뭐 어떻게 하든 그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게 검찰의 모습인데 박상용 검사가 그런 검찰에서 퇴출된다고 해도 무슨 그게 뭐 그 타격이 있겠는가, 타격감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뭐 검사하고도 통화하고 뭐 누구하고도 통화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변호사 할 때 변호사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 줄도 모르고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한 번도 통화를 녹음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냐면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문자가 띵 날라오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녹음된 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제가 이야기한 걸 쭉 들어봐도 그거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착각했던 거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물론 그때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 했었으면 제가 꼼짝없이 뒤집어 쓸 뻔 했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언제냐면요. 2023년이거든요.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그런데 부장판사까지 했던 변호사가 검사하고 자기보다 10년 정도 후배예요. 대학 후배예요. 박상용 검사가. 연수원 기수도 그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런 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사님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통화하겠습니다. 저기 녹음하겠습니다. 이런 사전에 고지한 것도 없이 그냥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키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걸 딱 오픈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오픈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컨대 정법전 TV 지금 오늘은 3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4시 조금 넘어서 끝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들려준 다음에 거기서 정혁진 변호사가 이러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뭐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쭉 이야기하다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요런 이야기만 딱 하면서 봐라.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동영상 같은 거는 계속 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앞뒤 맥락 다 해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항변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하고 통화한 것을 녹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녹음의 원본은 풀 파일은 그 서민석 변호사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가 그 중에 일부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이거는 진짜 좀 야비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17년, 2018년, 2019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월드컵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 감옥에 갇히고 했던 게 2023년 이때는요, 이화영 씨는 뭐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감옥에 있었고, 그때는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러면서 재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023년이면 어떤 때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지 2년 차예요. 한창 정권의 기세가 등등했던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 5월, 6월, 7월, 8월 이때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힘이 가장 셌을 때였어요. 윤석열 정권의 힘이 가장 셌다라고 한 이야기는 민주당의 힘은 어땠다? 질이 멸렬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민주당 내년 총선, 2024년 총선 쉽지 않을 것이다. 망가질 것이다. 그 생각을 갖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궁지에 몰리는 거야. 궁지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나 구속되나 저제나 구속되나.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갖다가 했었는데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다 청구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방탄을 했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고 통과를 갖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통과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2023년 9월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구속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17% 차이로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2024년 총선에서 대승하고 그러면서 다시 민주당이 힘을 되찾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막 밀어붙여서 그래가지고 계엄 때리게 하고 탄핵까지 이르게 된 그런 과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서민석 변호사가 등장했던 거는 2023년 6월, 7월, 8월 이때였단 말이죠. 이때는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질이 멸렬할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화영 부지사인데 가망이 없어 보여. 민주당이 집권할 가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제가 봐도 이화영 부지사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억울하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뭐였습니까? 지사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부지사였잖아요. 그러면 부지사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다 전결하고 지사님은 알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진짜로 잘못 걸리면 국가보안법도 걸릴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독박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짜잔하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민석 변호사였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올린 그 글을 갖다 딱 보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를 종범, 다시 말해서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빼주어서 형량을 대폭 낮춰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임료를 조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까요?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게 서민석 변호사다.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 비용을 억대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하면 일이 많아요. 그다음에 형사사건은 저희도 적게 받으면은 본전도 못 찾아요. 그런데
어쨌든 더군다나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수임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많이 받으면 부담이 생기잖아요. 돈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죄로 빼주면 좋은 건데, 무죄로 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그렇다라고 하면 형량을 대폭 낮춰줘야 되는데, 형량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대빵이 아니었다.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있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선처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 자백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 테니까 나는 좀 그 경하게 형을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 5월부터 이화영 부지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기사에 나온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6월 9일에 2023년 6월 9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드디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검찰에서. 그러다가 6월 30일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을 이재명 지사님에게도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6월 30일에 검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서가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로 넘어갔어요. 7월이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7월 11일에 재판이 있었어요. 이 재판은 아마 김성태 재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대북 송금을 대납했는데 그것은 내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쌍방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북한에다가 돈을 보내는 거를 쌍방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쌍방울이 그냥 보냅니까? 보낸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3년 7월 11일에 이화영 부지사와 상의하고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시 이재명 지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만날 그 약속을 3차례나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만나려고 할 때마다 사정 생기고 만나려고 할 때마다 사정 생기고 그래가지고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언론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검찰에서 한 이야기는 검찰에서 흘리거나 뭐 변호인 측에서 흘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기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한 이야기는 기자들이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알 수 있느냐? 기자들이 방청하잖아요. 오늘 그 김성태 회장 재판이네. 그러면 기자들이 각 언론사마다 우르르 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뭐 녹음하거나 사진 찍거나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수첩 다 꺼내놓고 다 받아 적었을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런데 7월 11일에 김성태 회장이 깜짝 놀랄 이야기 한 거예요. 이화영하고 상의해서 대북 송금 진행했고 이재명 지사하고도 통화까지 했다. 원래 만날 거였는데 사정 생겨서 못 만났다. 이런 게 7월 11일 날 그 법정에서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7월 11일부터 그날부터 오후에 인터넷판으로 이런 기사가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그게 막 한 거지.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 부지사님 억울하시죠? 우리 당이 돕겠습니다. 돕겠다라고 한 게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것저것 뭐 그 서포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막막하다가 그래도 당에서 그 뭐 일당에서 압도적인 일당에서 그때가 21대 국회였는데 21대 국회도 한 180석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조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든든했겠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8일에 그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변호인,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화영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그 변호인이, 그 재판하면은 그 재판장이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배석 판사나 누가 변호인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저 같은 사람이 그 대답을 갖다가 한단 말이죠. 아, 재판장님이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변호인이, 제가 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 같은데, 아, 네, 저기 우리 피고인이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 그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쌍방울이 그 쌍방울에다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그 뭐 추진을 좀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거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7월 25일에 법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세 개는 아니고 빼고 제1차 부부싸움이 있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정신 차리라고. 당신 정신 좀 차려. 당신만 살아야 돼?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계속 그러면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나도 당신 도울 수 없어. 우리 애들도 당신 도울 수 없어. 변호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당신이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부부싸움 했잖아요. 법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언제? 이혼 소송할 때. 이혼 소송할 때는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남편이 저 여자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또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사건에서 더군다나 방청석에 앉아있는 와이프가,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데 남편 상대로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막 세우면서 당신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2023년 7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화영 부지사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마누라는 그래도 당신은 그 풀려 있어가지고 밖에 있으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러지. 나는 지금 깜빵에 앉아가지고 연어도 못 먹고 소주도 못 먹고 햄버거도 못 먹고 그냥 짬밥만 먹고 있는데, 그다음 갇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2일에 측근을 불렀던 것 같아요. 측근한테, 예컨대 제가 이화영 그 부지사의 측근이라고 쳐요. 아유, 정 변호사, 제발 좀 우리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자중하라고 좀 이야기 좀 해줘. 아,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법정에서 부부싸움 이게 말이야? 응? 부부싸움도 아니지. 일방적으로 이화영이 당하는 거니까. 응? 혼자서 저러고 다니면 되겠어. 남편 얼굴에 먹칠좀 하지 말라고 좀 해줘.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와이프가 마치 내가 검찰하고 딜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걔 내가 낯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이러다가 형량이 10년 받을 거 20년 받으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를 8월 2일에 측근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8일 날 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소에는 나타나지도 않던 법무법인 덕수, 이름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 누구누구 이름만 올라가 있었어요. 이화영 변호인의 변호인단에. 근데 보통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 법무법인 덕수에서 유명한 변호사님 딱 나타나가지고 서류를 갖다 막 내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냈느냐. 재판부 기피 신청서. 아, 이 재판부 믿지 못하겠다. 기피 신청서 받으면 그 재판장이 기분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증거 이견서 이런 서류를 갖다가 막 냈는데, 근데 이화영 입장에서는 그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고 내가 확인하고 이걸 내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 그 내용이 맞나 틀리나, 일단은 맞나 틀리나를 갖다 확인하고, 틀리다라고 하면은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도 이걸 내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는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확인하고 이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법무법인 덕수에서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손들고, 재판장님, 그런데 지금 법무법인 덕수에서 뭐 기피 신청서, 증거 의견서 이런 거 냈잖아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하고 상의되지 않고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다? 철회하겠다. 보지 마세요. 보면 기분 나쁘니까 재판장님 기분 나빠지시면 저한테 좋을 거 없다라고 제가 불안불안하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그거는 저 변호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제 생각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서민석 변호사와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1일에 또 저희 재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서민석 변호사가 뭘 했냐면요. 다시 한번 8월 8일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오랜 기간 서민석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서민석 변호사가 뭉클했겠죠. 그 자리에 아마 서민석 변호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흘러 귀에 딱 들어왔겠지. 예컨대 제가 그 변호사인데 우리 그 피고인이 제 의뢰인이 변호사님, 저희 판사님 그러면서 재판장님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정혁진 변호사님은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준 훌륭한 변호사님입니다. 저는 평생 이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가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약간 감동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에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서민석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변호인이 그 서민석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죄송한데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이화영과의 관계는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재판을 그냥 계속 몇 차례 했는지 한 20차례 했는지 어쨌든 계속 했는데 서민석 변호사만 나왔거든. 다른 변호사는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뜨문뜨문 나왔거든. 제일 잘하는 게 서민석 변호사거든. 부장판사거든. 그런데 왜요? 그 서 변호사님이 그만두시면 저기 피고인 어떻게 합니까? 재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서 변호사가 8월 21일에 재판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더 이상 그 이화영 피고인과는 같이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아니 그러면 재판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로 저를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변론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또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기분이 나빴겠죠. 서민석 변호사만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서민석 변호사도 떠났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재판할 때 또 와이프가 왔는데 그때는 그냥 꽁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떡해.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서 변호사님 가지 마. 이런 마음이었는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부부싸움이 난 거야. 2차 부부싸움이 난 거야. 8월 23일에. 그 이화영 부지사 그 와이프가 그래도 여기에서도요.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가 만방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소리를 갖다가 질렀는지 질렀던 것 같아요. 당신 검찰 조사 거부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말대로 안 할 거면 국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재판해. 당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당신 편에는 노바디야 노바디. 아무도 없을 거야. 이게 2차 부부싸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 말 들어야지. 와이프 말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와이프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9월 7일에 이화영이 지금까지 제가 검찰에 했었던 이야기는 다 뻥이다. 왜 뻥이냐? 김성태하고 검찰하고 이런 데에서 회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뻥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화영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했을 때 이화영은 누구하고 스탠스가 같았습니까? 서민석 변호사하고 스탠스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냥 사임을 갖다가 했었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찾아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이제 그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라고 하면서 그 친여, 지금은 이제 그때는 친야였는데, 야당이었는데 민주당 쪽, 지금은 친여가 된 2024년 4월에 그 민주당 쪽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 사람이라고 하면 서민석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은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 그 부지사 쪽 부인 입장에서 보면 거의 뭐 애너미 적 아니었겠습니까? 애너미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민석 변호사가 싹 하고 바뀌어가지고 녹취록을 진짜 이거는 진짜 암만 생각해도 좀 그러네. 자기가 그냥 녹음한 거를 지금 오픈을 갖다가 한 거예요. 녹음을 했었어도 오픈하지 말았어야지. 그 사람이 좀 너무 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7년도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였어요. 보니까 2017년 1월 달에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 타이틀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협의를 위한 평화부지사 국외 출장 계획, 이런 타이틀로 그 공문이 있더라고요. 공문이. 그런데 그 평화부지사가 언제 출장을 가느냐? 2017년 1월 17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까지, 1월 20일은 일요일입니다. 3박 4일 동안 국외 출장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베이징하고 심양을 간다는 거예요. 북경하고 심양을 갔다 가는데 누구 가느냐?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장과 비서관 3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는지 뭐 이제 출장 계획 같은 거 그 공문 보고서 할 때 쭈루룩 출장의 목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쭈루룩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2017년 1월 공문입니다. 기타, 도지사 방북 등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중국 출장을 가는데 출장 목적이 뭐냐?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방북 등을 위한 협의하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1월 17일에 거기가 아마 심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딱 갔는데 이제 만찬을 갖다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 이렇게 딱 그 불쾌해진 얼굴로 사진이 딱 찍혀 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화영 부지사. 그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김성태 회장. 또 누가 있었냐면 송명철이라고 북한의 뭐 아태협의회 뭐 회장인가 뭐 부회장인가 어쨌든 북한의 그 관계자, 최고위급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중국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녁 먹는 사진이 1월 17일에 딱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문에 결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결재를 했습니까? 첫 번째, 정진상 정책실장이 결재를 했고, 맨 마지막에 결재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평화부지사 전결이 아니에요. 부지사 전결일 수가 없지. 부지사가 이렇게 올렸는데 누가 그 결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지사 위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재했었어요. 그 내용에 뭐가 있다고요? 도지사 방북 위한 관계자 협의하기 위해서 부지사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10월 25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느냐?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길에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보면 뭐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첨부하잖아요. 첨부 기사가 뭐였냐면
다음 달 2018년 11월에 경기도 국제회의에 북한의 최고위급이 참석한다. 참석해가지고 뭘 논의하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논의한다. 이런 트위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올렸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1월 27일자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은 뭐냐면은 쭉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2019년 11월 27일자 공문이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은 7번 해놓고 1, 2, 3, 4, 5, 6 딱 한 다음에 7번. 우리는 귀위원회에, 이게 북한의 아태 협의회인 것 같아요. 귀위원회에 본 사업의 제안과 협의가 상호 신뢰와 함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귀위원회의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거는 누구 전결이었느냐? 도지사 전결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결로 이러한 공문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초청해 주세요. 그런데 경기도 대표단의 대표는 누구냐? 부지사입니까? 무슨 평화국장입니까? 아니었단 이야기죠.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9년 11월 27일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쌍방울의 직원들이 책갈피 뭐 해가지고 돈을, 그 달러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수십 명이 우르르 중국 가가지고 중국으로 300만 달러, 그 토탈한 800만 달러였는데 밀반출하는 일들이 그 즈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공문을 경기도에서 불법적으로 빼내갔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박상현 검사가 녹취록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명확한 증거 같은 것들이 딱딱딱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베스트 아닌가?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쌍방울에 쌍시오자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더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박상용이 무슨 말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지? 진짜 민주당 사람들 희한하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결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반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서민석 변호사예요. 왜 서민석 변호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아니 이화영 편에 서가지고 이화영의 형량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변호사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서민석 변호사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었겠는가?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의 서민석 변호사는 되게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자기는 마치 그런 일을 안 하고 그냥 박상현 검사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놈의 병이 들은 거예요. 무슨 병? 정치병. 서민석 변호사 생긴 걸 딱 봤더니 저분은 완전 판사 스타일이야. 그냥 조용하게 그냥 판사하고 판결하고. 저런 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변호사도 잘 하실 분이고요. 그러면 성과도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서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정치할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그 다음에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불리하고 스스로 얼굴에 면을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걸 모르나? 생각이 안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석 변호사가 1월 달에 뭐였냐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특보로 임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에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곤경에 처하게 할 뻔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민주당 대표 특보를 할 수 있느냐 막 그렇게 나오니까 사퇴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왜 뜬금없이 변호사가 민주당 대표 특보를 갖다가 했나 알고 봤더니 청주시장 나가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 당대표 특보를 사퇴하면서 청주시장도 그냥 접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기사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아직까지도 청주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그 녹취록까지 오픈해가지고 야 검사랑 대화하는 걸 녹취하는 변호사가 있다니 진짜로 판사랑도 전화하면서 녹취한다는 이야기인가. 변호사 커리어에는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서민석 변호사는 누구 사위라고요? 신권 전 국정원장 사위라고요. 신권하면 진짜로 대검 중수부장하고 유명한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그 검사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DJ가 임명한 그 국정원장 신권의 사위가 서민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권 국정원장 돌아가셨는데 무지무지하게 친했던 사람이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서민석 변호사 개소식인가 출판기념회인가 할 때 직접 청주까지 가가지고 참석하고 그럴 정도로 박지원과 신권이 가까운 사이였다. 장인어른이 신권 그 국정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많은 변호사 중에서도 그 서민석 변호사를 찾아갔나 보다. 그래서 저는 청주 사람인데 왜 그 이화영 부지사권을 맡았지? 저는 좀 워낙 유명하고 워낙 또 일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서 그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그 서민석 변호사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 드냐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누가 커집니까? 제가 봤을 때 박상용 검사는 지금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고 열도 받고 막 그러겠지만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상용 이름을 갖다가 다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워준 것처럼 누구야 지금 서민석이나 아니면 누구나 민주당에서 박상용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또 박상용 이렇게 그 검사가 또 이제 정치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코미디가 벌어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데 어쨌든 박상용 검사는 꿋꿋하게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잘 해명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두가 좀 제발 좀 그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월드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월드컵이 열려요.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번 월드컵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 개최한 거는 두 번째예요.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한일 월드컵이 첫 번째 월드컵 역사상 첫 번째 공동 개최 월드컵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이었죠. 그게 아슬아하네요. 엊그제 같네요. 진짜 그때 광화문에서 제가 그 전광판, 지금같이 큰 전광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전광판이 컸었어요. 저녁 먹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시면서 그냥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전광판에 축구 중계를 하더라고. 재밌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2002년 월드컵부터 전광판으로 거리 응원하는 그 문화가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26년까지 24년 동안에 공동 개최한 나라가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동 개최한 나라가 생겼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지난번 2002년에는 두 나라가 공동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월드컵을 유치한 적이 있었어요.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1994년. 그래서 그때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뭐 한 3대 0인가 막 기치다가 독일 사람들이 체력이 다 고갈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체력이 남았었어. 그래가지고 뭐 2골인가 거의 막 쫓아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한 골만 더, 한 골만 더 막 그랬었는데 94년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없다? 골 결정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대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놈의 골 결정력 때문에 그게 미국 월드컵이었고요. 그다음 멕시코는 월드컵을 이미 2번 개최했었어요. 1970년, 1986년. 그래서 86년 월드컵은 제가 아스라의 기억이 날 듯 말 듯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이 2번째,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번이 3번째,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번이 1번째. 그런데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 그 다음에 이번 월드컵부터 그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전까지는 32개국의 그 본선 진출국이 32개 나라였는데 이번에는 48개 나라가 됐어요. 48개국이 됐어요. 그럼 웬만하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옛날엔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인도. 2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그런데 인도는 뭐 그렇게까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크리켓 같은 거 좋아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도 인도도 축구 좋아하겠지. 근데 인도는 제끼고. 중국은 축구에 거의 광적인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야, 월드컵 본선 진출을 48개국이나 하는데 중국이 그 48개 나라 안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가 있나? 한 150개 가까이 있나? 3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중국은 거기도 못 들어가. 참 희한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소림 축구 같은 거 한 팀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48개국 안에 들었죠. 우리나라가 그 소속된 조가 A조예요. 우리나라랑 같이 붙는 팀이 어느 팀이냐? 멕시코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유럽의 한 팀인데 덴마크 아니면 체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그 만만할까? 그 중에서는 제일 만만한 나라는 남아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2등은 해야지 본선 진출하지 않을까? 3등을 하면 또 뭐 경우의 수 막 따져야 되지 않나? 근데 멕시코는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주최국이니까. 그 다음에 남아공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나라고 덴마크나 체코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무승부는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FIFA 랭킹이 멕시코가 16등이고요. 남아공은 60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몇 등이냐? 등수는 높아 22등이야. 근데 왠지 모를 불안감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한국 시간으로 몇 시에 그 경기가 있느냐? 뭐 경기마다 다를 텐데 새벽 4시에서 5시 중요한 경기는 올라갈수록 뭐 16강, 8강, 뭐 4강, 결승 이런 것들은 다 새벽 4시나 5시. 저는 뭐 볼 수 있겠네요. 전 4시면 눈이 딱 떠지니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Someone like you 선생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개국이 출전하는데 47개국이 될 것 같아요. 왜 47개국이 됩니까? 본선 진출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뭘 안 하냐면 출전 안 하겠대. 그게 뭔 소리야? 중국 같은 나라는 출전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이 다를 텐데 월드컵 본선 티켓을 갖고 있는데 왜 출전을 안 해? 어느 나라가 출전 안 하냐면요. 빈정상한 나라가 있어. 어디에 빈정상했습니까? 미국에 빈정상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란이다. 이란이 그 본선 진출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전쟁하니까 3월 11일에 그러니까 오늘이 31일이니까 20일 전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그 조는 3개의 나라만 그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나라를 더 붙이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불참 선언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월드컵도 누가 중계를 하느냐. JTBC가 중계를 해요. 그래가지고
2024년 10월 29일에 FIFA하고 JTBC하고 월드컵 중계권 조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월드컵만이 아니라 2030년 월드컵까지 JTBC가 독점 중계를 갖다가 한다. 그런데 2030년 월드컵은요, 월드컵 시작된 지 딱 100주년 되는 그런 때였대요. 그러니까, 야, JTBC 대단하네. 엄청나네. 이걸로 아주 그냥 뭐 짭짤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언제? 2024년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월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으면은 JTBC가 갑이 되고, 그러면 뭐 지상파, KBS, SBS, MBC 이런 지상파하고 다른 종편, 뭐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는 몸이 달아가지고, JTBC 우리랑 같이 합시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같이 그 중계권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몸이 달아야지 정상일 거라고 JTBC는 생각했을 건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지금은 정반대고 어떻게 하느냐? 안 해.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JTBC가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계올림픽.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KBS, MBC, SBS가 JTBC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그 공동 그걸 갖다가 합시다. 우리가 컨소시엄 딱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에다가 중계권 일부를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JTBC가 우리가 갑인데 무슨 소리야. 각각 와. 줄 서가지고 오늘은 KBS 들어오세요. 내일은 MBC 들어오세요. 그 다음 날은 SBS 들어오세요. KBS는 채널이 2개니까 500억. 그 다음에 MBC는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300억. SBS는 막내니까 200억.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도 그 지상파 방송에 그 역할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JTBC 혼자 중계를 했는데 시청률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개막식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는 그 시청률이 18%인가 그랬대요. 뭐 다 합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JTBC가 그 중계한 그 시청률이 개막식만 봤을 때 1.8%였대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JTBC가 동계올림픽으로 손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 해가지고 그 JTBC가 지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지상파 방송 4개사 찾아가가지고 JTBC가 제안을 했대요.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형님들 이제부터는 형님이 되는 거지. 갑이 저희 KBS가 갑이 됐으니까 1대1 대 1대1로 합시다. JTBC가 그 중계권료로 따낸 게 얼마냐면 그 FIFA에다가 이번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주는 돈이 얼마냐면 1억 2,500만 달러래요. 1억 2,500만 달러면 한화로 얼마냐? 2천억일 거예요. 2천억. 지금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통령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거예요. 환율이 제가 좀 전에 봤는데 1,520원이에요. 이거 IMF 아닙니까? IMF 때 1,520원 했어요. 2,000원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1,500원 정도가 됐던 게 그게 IMF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1억 2,500만 달러를 1,520원 곱하면 거의 2천억 될 거예요. 2천억. 그런데 JTBC가 형님들 그러면서 1대1 대 1대1로 합시다. 그럼 얼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500억, KBS 500억, 500억씩 내주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FIFA 갖다 줍시다. 그러니까 KBS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3월 23일에 일주일 전에 JTBC가 마지막 협상안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 협상안을 공개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대 우리가 절반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거기서 하는 걸로
그 지상파 3사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1대1 대 1대1이었는데 지금은 2대 그냥 1대1로 하자 1대1. 근데 그 1이 누구다? 저기가 1대 0.3 대 0.3 대 0.3 이게 맞겠네요. 1대 0.3 대 0.3으로. 처음에는 1대1 대 1대1로 제한을 했다가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몸이 더 다른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때는 환율이 지금같이 높지 않았을 때니까 한 1,500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JTBC가 750억을 내겠습니다. KBS, MBC, SBS는 250억만 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냥 빨리 퉁치고 갑시다. 나 속 탄단 말이야. 이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KBS, MBC, SBS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여기 미디어가 들어있는데 방미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 맞는데 어쨌든 방미통위원장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게요. 방미통위원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KBS 사장 와, MBC 사장 와, SBS 사장 와, 그리고 JTBC 사장 와 오세요 해가지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박미통 위원장이 누구냐면 연세대 법대 교수 김종철 교수가 박미통 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과제이고 공정과 연대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중계로 발생하는 손해라는 경제적 이익만 그 방송국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송사가 갖는 공적 책임과 연대적 가치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박미통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좋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 아주 그냥 멋있는 말은 다 한 것 같아. 근데 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KBS, MBC, SBS 사장은 JTBC가 이야기할 때는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박미통 위원장은 목줄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뭐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란 게 KBS도 작년에 적자가 1,000억 가까이 났대요. 노조가 반대하는 거야. KBS도 중계권을 사는 즉시 수백억 적자가 불보듯하다. 그런데 KBS 작년 적자가 1,000억 가까이 됐다. 그런데 수신료 달라고 하는 이것도 낯짝이 두꺼운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KBS 노조는 안 된다. 우리는 JTBC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중계권 가져오면 안 된다. 왜냐? 가져오는 순간 수백억 적자다.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JTBC가 250억만 내라고 그랬는데 왜 수백억 적자냐? 250억 해가지고 하면은 KBS, MBC, KBS가 뭐 이렇게 그거 뭐 광고 따고 그러면 250억에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차감하면은 뭐 적자가 한 100억 정도는 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수백억인가? 근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돈이 들어갑니까? 중계 방송 하는데 이런저런 뭐 이렇게 KBS가 그냥 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비행기 값도 들고 지금 뭐 비행기 값도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KBS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계권을 가져오는 즉시 수백억 적자가 불보듯하다. 그런데 KBS는 이미 작년에 1,000억 적자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KBS의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MBC 노조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청권을 내팽개친 졸속 협상에 우리는 JTBC 사장이 MBC를 방문을 갖다가 했대요. MBC를 방문했는데 MBC 노조에서 플래카드를 쫙 걸었대. 어떻게 걸었냐? 제목으로 시청권을 내팽개친 졸속 협상. 우리는 JTBC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이런 그가 적혀진 플래카드를 JTBC 사장이 오는데 쫙 펼쳐놨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JTBC가 그딴 식으로 졸속 협상 해가지고 방송 생태계가 혼탁해졌고 JTBC가 졸속 협상해가지고 해외 중계권료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외화 낭비했다. 왜 그러느냐?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중개권료가 얼마였냐면 1억 300만 달러였거든요. 그때는 코리아 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풀이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그냥 300만 불만 더 깎아 뭐. 그런데 안 돼. 그래 알았어. 1억 불에다가 300만 불 더 줄게 해서 1억 300만 불이 됐는데, 그런데 JTBC는요 얼마에 가져왔다고요? 1억 2,500만 달러에 가져왔다고. 1억 2,500만. 2,200만 불이 뭐 누구지? 메이 이름입니까? 그게 더 올라갔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런가? 그 MBC 노조의 말에 의하면은 JTBC의 졸속 협상의 결과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KBS, MBC, SBS는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코리아 풀의 관행을 JTBC가 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JTBC가 이렇게 중계권을 왕창 가지고 왔을 때에는 KBS, MBC, SBS는 지상파 3사는 조금 처음에는 걱정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중계를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JTBC만 그 배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는 누가 테레비로 봅니까? 핸드폰으로 보지. 컴퓨터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태블릿으로 보지 누가 그 TV로 봅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안 붙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뭐 KBS, MBC에다가 광고 줍니까? 오히려 뭐 그런 데다가 광고를 주지.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데다가 광고를 주지. 유튜브나 그런 데다가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쌤통이다 그러면서 네가 JTBC가 코리아 풀 관행을 깨면서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게 만든 거 아니냐. 코리아 풀이 있었어야지 과도한 경쟁이 막아질 수 있는데 그거 네가 깨고 그냥 피파하고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1억 불짜리가 1억 2,500만 불로 거의 20% 넘게 폭등한 거 아니냐. 그거 네가 책임져라.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우리하고 뭐 이렇게 하자. 니네가 다 해. JTBC 니네가 다 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미통 위원장이 속이 타는 거야. 왜 탑니까?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위원장님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쌩까고 그럴 순 없으니까 그 지상파에서 지상파 방송국이 여지는 남겨놨어요. 어떻게 여지 남겨놨느냐? 실무 협상은 계속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실무 협상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JTBC에게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라. 이런 요구를 갖다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JTBC 사과해라. 그 다음에 지상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JTBC가 요구하는 거 마지노선으로 마지막 최후 통첩, JTBC의 최후 통첩은 25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 KBS는 아니야. 250억 우린 죽어다 깨나도 못해. 얼마까지는 줄 수 있느냐? 130억까지는 줄 수 있어. SBS는 아니야. 우리는 130억도 못 내. 100억까지는 생각해 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JTBC 입장에서는 750억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적자인데 이거 100억에서 130억 받게 되면은 한 300억, 350억, 400억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KBS, MBC, SBS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거밖에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노조 핑계 되겠죠. 노조도 안 된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울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JTBC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지막 협상안이다. 이게 2대 0.3, 1대 0.3대 0.3대 0.3 이게 JTBC가 내놓은 마지막 협상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JTBC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내놓은 마지막 제안이다. 1대 0.3, 0.3, 0.3이라고 하면 250억씩 받아도 JTBC는 적자 크게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막 엉엉 울고 있을 거야. 형님들 좀 봐줘. 근데 형님들이 우리도 지금 쉽지가 않아. 우리도 1,000억 적자야. 근데 우리가 니네한테 250억을 갖다가 줄 수 있니? 그 다음에 네 잘못이잖아. 네가 똥을 싸질러 놓고 왜 같이 치우자고 그래. 네 똥은 네가 치워.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진짜로 그 JTBC는 울고 싶을 텐데 뺨을 갖다가 그냥 딱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BS, MBC, SBS는 왜 중계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4시, 5시예요. 만약에 뭐 중국에서 월드컵 한다든지 일본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시차가 뭐 9시나 막 8시나 이렇게 사람들 보기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하니까 시차 생각해 보면요. 새벽 4시, 5시에 이거 그 경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혁진이 같이 이상한 애들만 눈 비비고 이러거나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축구하나 그러면서 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코 자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시청률이 나오겠냐고요. 시청률이 이렇게 나올 건데 광고가 붙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 네가 다 그냥 뒤집었어. 네가 다 책임져. JTBC 네가 다 책임져. 그래가지고 울고 싶은데 이때 뺨을 다시 한번 약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 그래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뺨을 아이고 내 손인데 아프네. 딱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가 누구냐? JTBC의 뺨을 딱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자가 바로 홍명보예요. 홍명보. 왜 홍명보입니까? 감독이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3월 28일이었어요. 사흘 전에 영국에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어디랑 축구 시합을 했느냐? 꼬트 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꼬트 디부아르가 불어란 말이죠. 꼬트가 그 코스트란 이야기예요. 해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이부아르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보리란 뜻이에요. 상하란 뜻이에요. 상하 해안이란 뜻이죠. 그런데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꼬트 디부아르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한 나라인데 여기랑 시합을 했어요. 몇 대 몇이었습니까? 4대 0이었어요. 전반 2대 0, 후반 2대 0. 합계 4대 0. 그런데 우리나라가 FIFA 랭킹 몇 등이라고요? 22등이라고요. 꼬트 디부아르는 몇 등입니까? 37등이라고요. 우리보다 순위로는 한참 밑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하고 붙었는데 4대 0이에요. 4대 0. 근데 골포스트 3번 맞추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고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골포스트를 3번 맞췄어요. 그러면 4대 3 정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축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완전히 밀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월드컵은 다른 때랑 달리 쿨링 타임인가 한 22분쯤 지나면 그러면은 그 타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쉰대요. 그러면서 물도 마시고 좀 머리도 식히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 올림픽 때도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제 경기력도 발휘 못하고 또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역사상 처음으로 쿨링 타임이라고 하는 게 딱 도입이 됐는데 꼬트디부아르는 딱 그 룰로 진행이 됐던 모양이에요. 꼬트디부아르는 감독이 그 3분 동안에 너 이거 해. 딱딱딱 그 지시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팀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반에 후반에 그러니까 한 23분 그 이후부터 그 2골을 더 넣었대나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홍명보 감독은 그 쿨링 타임에 그냥 팔짱 쥐고 물 많이 마셔. 덥지? 물 많이 마셔. 쓰러지면 안 돼. 이 정도 작전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전반에 23분부터 그 뒤 후반까지는 우리나라가 쫙쫙 밀려가지고 4대 0이 뭡니까? 4대 0이. 옛날에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잉글랜드랑 했었나? 누구지? 히딩크 감독이 5대 0으로 졌었어요.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이었단 말이에요. 5대 0. 근데 히딩크는 다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잉글랜드 어차피 강팀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도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어요. 물론 홈그라운드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근데 이번에 4대 0으로 졌어도 이런 훈련도 해보고 저런 훈련도 해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체력 엄청나게 강하고 맞박도 해보고 누구도 들어가보고 누구도 들어가보고
그러면은 그런 게 보였으면 아니 뭐 4대 0이라고 하더라도 뭐 감독님이 다 생각이 있겠지. 근데 제가 이야기 들어본 사람들 열이면 열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서너 명한테 들었거든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감독님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근데 4대 0이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세계 FIFA 랭킹 37위에 꼬트디부아르가 주전이 나온 것도 아니래요. 주전이 나온 게 아니라 한 1.5진이 나왔대요. 한 2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5군, 1.7군 이 정도. 주전이 그냥 저 코리아 22등, 우리 37등?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하고 제대로 붙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열심히 뛴 것도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친선 경기니까 뭐 우리도 한번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자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꼬트디부아르 그 주전들은 프랑스 리그에 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이 뭐 내가 뭐야 그 코리아랑 하는데 뭐 저기 뭐 영국까지 가서 내가 뭐 뛰냐. 아이 감독님 난 오늘은 쉴래. 뭐 꼬트디부아르에 뭐 손흥민, 이강인 이 정도 된 선수들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군 정도밖에 안 되는 꼬트디부아르하고 붙어가지고 4대 0으로 완패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은 어떨 것인가? 지금 이번 월드컵은 국민의힘하고 똑같을 거 아닌가? 저 걱정됩니다. 보나마나 이거 그냥.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대표팀 감독, 대표팀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렇게 뭐 잘 못하고 열세고 그러면 열 받지. 그러면서 홍명보 물러가라, 축구협회장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인데 방송국들은 뭐냐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는데 지금 홍명보가 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2달 뒤면 월드컵 시작되는데 4대 0으로 꼬트디부아르한테 4대 0으로 지는 실력이 2달 만에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이번 월드컵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는 그냥 그만둘게. JTBC 네가 혼자서 다 해.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기술적인 문제로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오늘까지 이게 딱 그 협상이 딱 돼야 KBS도 이제 뭐 사람 뭐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로 보내고 그 다음에 SBS도 보내고 MBC에서도 보내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 중계하는 뭐 좌석 같은 것도 지금 뭐야 제대로 확보 못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JTBC가 그 단독으로 동계올림픽을 중계한 게 지난번이 처음이었어요. JTBC가 월드컵 중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JTBC가 공동으로 코리아프레에 들어가가지고 월드컵 중계한 것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력으로 단독으로 월드컵을 중계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월드컵도 그냥 보나마나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JTBC 입장에서는요. 환율도 올랐어. FIFA에다가 생돈 2천억 갖다 바쳐야 돼. 그 다음에 월드컵 중계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몇백억은 들 거 아니에요. 몇백억은. 거기 뭐 중계 차량 보내고 뭐 사람들 보내고 뭐 하고 하면 몇백억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대로 다 그 JTBC가 부담해야 되는데 광고가 붙겠냐고요. 광고가. 비싼 광고가 붙겠냐고요. 삼성전자가 JTBC한테 광고 안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줄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JTBC 사정이 좋냐고. 안 좋아요. JTBC가. 명예퇴직하고요. JTBC 직원들한테 핸드폰 지원도 끊었대요.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래나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JTBC도 걱정되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걱정되고 홍명보도 걱정되고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축구팀 잘해가지고 결승까지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JTBC도 돈 많이 벌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